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문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 자체가 평가로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공부할 것들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리들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별표 좀 쳐주세요. 1번 문제 별표. 왜 별표냐? 이 문제는 자료의 종류가 좀 달라질 뿐이지 고3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무슨 주제냐? 동굴과 관련한 주제고요. 동굴을 한국지리에서는요, 뭐 3가지 정도까지도 언급합니다만 한 가지, 바닷가에 발달하는 동굴 같은 경우는 단일한 문제로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동굴은 강원도 쪽에 주로 가면 물론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도 있습니다. 예.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육지에 있는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한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 제주도에 가면 나타나는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동굴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암석의 차이가 있는데 석회동굴, 석회암이라는 암석 때문에 만들어지고요. 용암동굴은 화산작용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용암이 흐르면서 이 친구가 굳어요. 근데 흐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위에 공기와 닿는 부분은 굳었는데 안에는 아직 안 굳어서 쑥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가 싹 비어버리는 거지. 바로 그렇게 흐를 수 있는 용암이 굳으면 무슨 돌이 되냐면 제주도 가면 많이 보이는 구멍이 빵빵 뚫린 현무암이라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과 관련한 제재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더 나가게 되면 암석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주변 지형과 관련한 이야기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주도가 나왔으니까 학생 2가 얘기하는 게 용암동굴에 대한 이야기고요. 학생 1이 얘기하는 뭐 고수동굴, 힌트는 많거든요. 고수동굴, 단양, 종유석, 석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석회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지역지리, 위치, 지도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를 계속해서 고3 때도 선택할 거라면 지도학습을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하면 돼? 선생님 고3 강의 찍은 거 중에 무지개 수능 개념이 있어. 1, 2강이야.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 기출 3주 완성 특강 있어. 선생님이 고2 위에서 찍어둔 거 거기에 공지사항에 글 올렸어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 시험지 다시 풀면 시험지 점수가 훅 올라갈 거예요. 시험지 점수가 왜 올라가냐. 시험 점수가 훅 올라갈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냐. 단양. 알아두면 좋은 지역이거든요. 단자가 붉을 단자라고 지명에 곧바로 지금 배우는 석회동굴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풀어볼게요. 기억! 기반함이 현무암이다. 현무암은 누구와 관련한 이야기? 용암동굴과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안타깝지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형성되었다. 이 친구는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용암 얘기했으니까 용암동굴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니은 선지는 주상절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주상절리와. 주상절리라는 게 뭐냐면 제주도 특히 해안가에 가면 많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거의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돌기둥들이 딱딱딱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주상절리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해주면 돼. 지금은 주상절리 제주도에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거. 그래서 리언은 명확하게 틀렸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선지죠.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은 진짜 많은데 세계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모든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은 아니고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주도가 우리나라 유일의 세계 자연유산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뒤쪽에 11번 문제가 있는데 그 11번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낼 때도 함정으로 많이 내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제주도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리을 이게 바로 주상절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선지에 있는 게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리을이 주상절리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동굴과 관련한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부까지 하려면 그리고 기초가 되는 공부까지 하려면 단양이다 이런 지명을 보고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그냥 막연하게 강원도 어디겠지 충북 어디겠지 경북 어디겠지 오케이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치까지 가주면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맞출 수 있다.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그렇게 해서 5번 되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요.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출제는 됩니다. 2번 문제. 출제는 되는데 비문학 맞추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비문학 맞추는 느낌으로. 그냥 소구법으로 지어가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번 친환경. 친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환경적인 농산물과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관계가 없으면 지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답은요. 어렵지 않게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지역을 알린다는 거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뭐 5번 선제 공정무역이란 말은 좀 어려워. 이 말은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선생님도 지금 촬영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커피가 올 때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를 생산할 때 투입이 됐던 노동자들 그 국가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별로 수익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제대로 된 왜 결과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지?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페어하게 트레이드, 무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된 대가가 돌아가게끔 해주자. 먹는 사람들도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일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대가를 그들에게 노동자분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정도 용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요 그냥 이런 건 비문학으로 풀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석 녹차, 횡성 한우 이렇게 어느 지역의 특산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고3들이 시험을 봤는데 보석 녹차 관련된 게 나왔죠. 녹차, 꼬막 비빔밥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들 솔직히 먹는 게 고3 문제에서 나온 거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나오는 거야. 그럼 나 닭갈비 먹어봤는데 막 춘천 고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표시를 해서 어느 지역 하면 그게 딱 떠오르게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업종이 커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역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시려면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역지리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들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서 경험을 많이 했다. 여행 많이 다녔어요. 오케이 그 친구들 유리한 거 인정. 그러면 여행 안 다녀본 사람들은 한국지리 못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만 알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이제 뒤쪽에서 얘기 안 할게. 수능 개념 무지개 가서 1강, 2강 위치 들어라. 그러면 공부에 대한 방향이 잡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냥 2학년 마칠 때까지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별표 치세요. 이 문제도 좋은 문제고 고3 때도 써먹을 수 있는 테마입니다. 선생님이 대략 8문제 정도 여러분한테 강조할 거예요. 고3 때도 쓸 수 있는 테마와 관련한 것들. 나머지는 고3 때 못 써!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닌데 지금 해두면 나머지 효용성이 좀 더 있을 거야. 이런 8가지 테마를 강조해 드릴 겁니다. 그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지와 관련해서 조상들이 나눠놨던 산지 체계에 맞추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산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은요. 돌이 드러난 돌산, 석산과 돌이 드러나지 않은 흑산, 토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인식하진 못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화산작용에 의해서 터져나온 화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남한에서 가장 높다. 제주도 한라산이죠. 화산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백록담이다. 넘치는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다 안 나와도 남한에서 가장 높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백두대간의 끝자락이다. 백두대간이라는 건 북한의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남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한반도를 흐르는 가장 높은 전통적인 산줄기를 말합니다. 그것의 가장 남쪽 끝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아침부터 노래하네. 이거는 강인데 얘들아 섬진강이라는 강 주변에 있는 산이야. 이 산이 누구냐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리산이 바로 누구에 대한 거냐? 토산에 대한 겁니다. 토산. 토산이에요. 우리나라는 토산이 정말 많은데 왜 굳이 지리산을 묻느냐? 지리산이 있잖아. 남한에서 가장 높은 게 한라산이랬죠?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게 이 친구예요.
그러면 육지에서 가장 높은 건 남한에서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런 측면을 갖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대표적인 화강암 산지다라고 돼 있고 울산바위, 뭐 흔들바위, 바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석산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석산은 악자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돌산은 흙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또 그 돌 위에 막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고 산 탈 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산을 타는 분들이 진짜 악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 이름에도 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악산, 여기 시험에서 나온 거로는 서울대 뒤에 있는 관악산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악자 안 들어가도 석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악자 들어간 것들을 고2 때는 먼저 잡아주시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중요한 테마를 했지. 왜? 고3 때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고3 문제로 짠 하고 바꿔보잖아요. 그럼 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여기에서는 산 이름들이 써있고 고르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는 산 이름들이 써있고 고르는 건데 이게 고3 문제로 가면 산 이름을 비우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를 보라는 거야. 그럼 뭐 우리가 산악지도를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한라산은 너무 쉽게 제주도라는 섬만 알면 찾을 수 있고요. 지리산 위치 정도만 외워주면 되고 설악산은 어디 근처다, 강원도 쪽에 있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3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석산이다, 토산이다, 화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다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산의 종류 중에 구분이 돼서 나온 것뿐이지. 그랬을 때 고3 문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암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살짝 다에서는 화강암 이런 얘기를 줬는데 암석, 돌과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동굴 문제에서도 석회암, 그다음에 현무암 이런 돌이 들어갔듯이 이 친구들에도 돌과 연관된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편마암이라고 하는 오래된 암석으로 남한의 가장 한반도에 가장 많은 암석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한 암석으로 연결돼서 고3 문제로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암석과 관련해서 산지의 종류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들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고3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 위치 산 이름 지워주고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럼 산 이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출제자가 이 지도에 굳이 왜 산 이름 써가지고 줬겠어요? 여기 산 이름 다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얘들아 이제 공부하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거 제주도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주도 골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2개가 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왜 줬겠어요? 저 노래 부르라고 이거 줬겠어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그거 아니죠. 이걸 보면서 위치 특성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수도권인 도지역만 말할게 경기도고 이 친구가 강원도고 이 친구가 충남이고 이 친구가 충북이고 이 친구가 경북이고 이 친구가 경남이고 이 친구가 전북이고 이 친구가 전남이다. 이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세 개 지역이 만나는 곳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추론하게 해줄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번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 대한 감각을 묻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했다고 해서 나중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오냐? 그건 한번 총평 때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줬는지. 약간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낸 의도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변형될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이따가 뒤쪽 문제에서는 아마 광역시들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요.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실 때는 진짜 고생스럽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생스러워요.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GIS 수업이라고 이런 거를 배우면서 컴퓨터로 막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빠를 때가 아니야. 그렇다고 선생님 막 컴퓨터 없을 때도 아니다. GIS 인터넷 이런 개념이 처음 거의 쓰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와, 뭐 어떤 테마를 잡아가지고 GIS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것에 맞는 조건에 맞는 지역을 골라내라는 거야. 이런 시험 문제 그대로. 근데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고위평탄면에서 하는 고랭지 채소밭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 찾는 거 하는데 조건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출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낸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푸는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다 틀리다로 계속 조건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로부터의 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쭉 보니까 첫 번째 불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시와 거리가 멀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데 얼마나 멀어야 되냐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 3이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3m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 점수를 나중에 계산을 해서 문제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맞는 점수를 더해서 살펴봐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선생님들 진짜 어렵거든.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근데 푸는 우리는 비교적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줘야 되고요. 시간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조건 따져서 A의 점수 조건 따져서 예를 들면 숫자 자체가 점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을 할게. 그럼 A만 가지고 보게 되면 고도 점수는 얼마가 되냐면 2점이 되지 맑은 날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2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 풀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별표 치세요. 이거 역시 이번 고3 때도 고3 친구들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쉬워요. 뭐와 관련한 거냐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한 겁니다. 선생님이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출제 의도를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딱 봐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에 어떤 자료와 관련해서 장기간의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선지 봐도 선생님은 좀 느낌이 있지만 기후와 관련해서 장기간의 변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용을 그렇게 깊게 다 읽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는 뭐일 테니까 지구온난화일 테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을 먼저 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하고 위에 지문을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뭐 어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그냥 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 긴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하천의 결빙일수 어느 거야? 뭐뭐 일수와 관련하면 기온과 관련한 거고요. 기온과 관련한 것은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어느 거니까 겨울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구가 온난화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풍의 시작 시기라고 돼 있는데 일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역시 기온과 관련한 거고요. 단풍은 물론 가을에 오죠. 하지만 여름과 겨울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되게 되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니까 단풍은 천천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저는 이제 고3 문제에도 이 선지는 들어가 있는데 3번 선지가 나중에 가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일단 요 정도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2 수준에서 기억해야 될 건 난데림이라는 게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남부 지역을 선호하는 식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부 지역이냐? 따뜻한 지역이니까. 난데 따뜻하다.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점 온난화되게 되면 얘는 살기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면적은 축소가 아니라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진달래 개화 시기인데 이것도 개화 시기예요. 시기는 이번에 단풍 시기와 마찬가지 이것이 기온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여름과 겨울 중에 누구와 관련된지 봐야 되는데 꽃이 피는 건 봄에 피더라도 여름이 다가올 때 피는 거니까 여름과 관련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여름은 길어지니까 꽃은 먼저 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빙하가 따뜻해지면서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온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가장 적절한 건 1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건 여기에는 아주 어려운 선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건 무조건 고3 때도 거의 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인연이 단다면 이 3번 선지와 관련한 게 분명 난이도가 제가 높아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하면 고3 시험지를 다운받아 보세요. 다 풀라는 거 아니야.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고2와 고3의 차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테마가 뭐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것처럼 뭐뭐일수, 뭐뭐시기 들어가면 이런 거 기온과 관련한 거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하래. 그것만 떠올려줘도 굿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요. 해안 지형과 관련한 거고요. 6번 문제 밑에 있는 선지들은 고3 때도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별표에 라는 말씀은 안 드리죠. 이유는 뭐냐면 자료 자체는 고3 때 이렇게까지 단순한 모식도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사진이면 사진 아니면 지형도면 지형도 이런 걸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해안들은 갯벌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눈에 띄지는 않고요. 암석해안. 돌출된 곳에 파랑이 깎아서 만들어진 암석해안이나 아니면 사빈해안. 만입된 곳에 쌓아서 파랑이 쌓아서 만들어진 이런 해안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A와 관련해서 급경사의 해안 절벽이라는데 내신 공부할 땐 이런 용어 잘 알아야 된다. 해식애와 관련한 이야기고요. 돌출된 데 해안가에 발달하는 게 맞습니다. B는 모래가 쌓인 해안이라니까 사빈이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거 맞고요. C는 들어간 곳 바닷가에 호수가 생겼죠. 이게 만약 동해바다라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동해바다라면 더 분명한 건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석호에 대한 이야기고요. 석호는 보시면 그렇지만 강물이 오고요. 바닷물도 통하고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막힌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물, 육지의 물이 섞이고 있다고. 육지의 물이 섞이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덜 짠 거지, 바닷물보다. 그러니까 여기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는 말이고 중요한 선지고요. 4번, D는 암석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선생님이 1번 문제 풀 때 동굴이 바닷가에도 있는데 많이는 안 나온댔죠? 위치 가지고 이 녀석이에요. 해식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 깎여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5번 조류의 퇴적 밑줄 치고 이건 갯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래가 쌓아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육지와 분리된 돌기둥이래. 이런 거는 뭐냐면 시스텍 시아취라고 부르는 거고요. 침식작용, 파랑과 연합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지 퇴적작용은 상관도 없습니다. 하물며 조류도 상관없어요. 이건 갯벌에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건 갯벌에 발달하는 거예요. 갯벌이. 그렇게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5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선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자료가 조금 쉬운 편이라 수능용에서는 자료가 어려워질 거다 말씀드리고요. 7번 우대기 체크. 이거 보고 딱 알아야 돼. 뭐 설피까지는 되는데 우대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보자마자 여기선 지명을 가르쳐주는데 울릉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대기는 뭐냐면 눈이 오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우대기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게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아파트의 베란다. 뭐 요새는 확장했는데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공간이 있고 여기 있는데 이 밖으로 눈비가 오더라도 나가서 뭔가 좀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울릉도에 있는 우대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목적이 똑같은 게 아니라 생긴 느낌이 그렇다. 그거야. 그리고 이 울릉도의 우대기는 구체적으로 방설벽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8번 문제 별표 8번 문제 별표 천이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뒤쪽에 가면 광역시를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위치에서 라고 했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죠. 특별시고요. 그 옆에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위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광역시인데 서울은 특별시고 세종은 특별자치시입니다. 참고로 들어두자면 좀 이따도 언급 나오겠지만 인구가 100만을 넘어야 광역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시는 당연히 그거보다 많고요. 근데 세종은 특별자치시라고 불리긴 하는데 인구 100만은 당연히 안 되고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여기 대구광역시가 있고요. 두 개 붙어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가 울산, 아래가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전에 문제를 풀 때는 도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선 광역시를 찾았는데 광역시 특별시들은 혼자 진하게 테두리가 작은데 진하게 혼자 테두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역들은 크게 여러 지역이 뭉쳐서 하나의 테두리가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인데 이 광역시들은 혼자 따로 테두리가 진하게 되어 있다. 위치를 확인해달라라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적어도 특별시와 광역시들의 대략적인 순위,
인구 규모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고3 때는 친구들이 8등 정도까지는 외워요. 근데 우리는 일단 특별시와 광역시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큰 게 그래서 서울특별시죠. 서울이고요. 그 다음이 부산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일 수도 있는데 대구한테 인천이 역전시켰어요. 대구가 역전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대구보다 많고요. 그리고 대전, 광주, 조금 떨어져서 울산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보면 4단계로 써줬잖아 얘들아. 이유가 있어. 얘가 대략적으로 1000만 대, 얘가 300만 대, 얘가 200만 대, 얘가 100만 대 이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순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왜 부등호를 써줬냐? 울산이요 100만이 넘어서 사실 여기서 순서대로 따지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등이 돼야 되는데 울산이 8등으로 최근에 밀렸어요. 그래서 고3엔 8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여기까지만 알아도 훌륭한데. 그럼 누구한테 밀렸냐? 말로만 할게. 수원. 수원은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니야. 근데 수원이 경기도청이 있고 개발이 많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해서 울산을 제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간 겁니다. 글쎄 출제자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6등까지만 보여줬네. 7등으로 들어가지 않고. 7등 얘기가 나오면 수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나면 현재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외워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얘들아,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8번 문제 이 지도와 앞서서 우리가 했던 지리산 뭐 이런 거 하면서 도별 자료 해드렸던 그걸 종합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은 잡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정답은 그렇게 해서 4번 가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요거는 글쎄 그냥 뭐 비문학처럼 읽어보면 돼요. 근데 요 테마도요. 지구온난화와 마찬가지로 기후단원에서 곧잘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난이도가 그닥 높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정답은 그냥 쉽게 1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으로 되돌린다는 거거든요. 자연으로 되돌리면 당연히 생물종의 다양성은 증가하죠.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얘들아 2번 선지 체크 좀 해봐. 2번 선지가 사실은 정답에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를 떠나서 되게 어려운 선지야. 이게 뭐냐면 도시는 원래 농촌과 비교했을 때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상대라는 말을 빼도 돼요. 습도가요. 도시가 농촌보다 낮아요. 근데 여기에 도시 숲을 만든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모습으로 좀 돌려준다는 거니까 습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숲에 가면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어. 이런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습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토피나 이런 피부와 관련한 질환이 있는 아기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농촌 쪽으로 나가게 되면 조금 상태가 좋아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습도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촉촉할 때 보습이 잘 될 때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 2번 선지 좀 까다로운 선지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4번 선지는 그냥 화석연료를 쓰면서 나오는 거고 이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은 숲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5번 선지도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보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선지들에서 되게 어렵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숲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원래 아스팔트였을 때는 물이 땅속으로 안 스며들어요. 근데 숲으로 개발이 되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드니까 촉촉하게 토양층이 지하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오는 테마고 2번과 5번 선지를 체크하고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10번 문제. 10번 문제는요. 어떻게 단원을 구분하기는 좀 애매함은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냐면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골라봐 이 얘기예요.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선생님이 증가 감소를 말씀드릴게요. 정답에서 일단 고르는 건 차후로 미루고 농가 비율은 개발되면 줄죠. 농사 잘 안 짓게 된다고요. 녹지는요. 아무리 공원을 만들어도 원래 그냥 녹지였던 것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도로 포장률은 아스팔트로 많이 덮은 게 되는 건데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건물들이 집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구 밀도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으로 가면서 A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걸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별표. 이거는 고3 때도 그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3 때도 그대로 나와요. 자, 이거는 1단원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이 섬을 공부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섬과 관련한 문제들은 나올 때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3,000개가 넘는 섬인데 그렇다고 섬을 탐방할 리는 없잖아. 어떤 핵심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크게는 동서남북 끝에 해당하는 사극과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이 곧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화산작용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섬들.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조금 더 지역적인 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개를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주제,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두 가지를 다 갖추는데 남쪽 끝인 마라도 화산작용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동쪽 끝인 독도 역시 화산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 두 친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할게. 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간댔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자료에서 위도와 경도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숫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는 위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분포하고요. 경도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경도 분포하는데 이 중에 33이라는 숫자가 남쪽 끝이란 얘기고 132라는 숫자가 동쪽 끝이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3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쪽 끝 마라도. 여기에 보면 131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거야. 131도 다음에 52하고 작은 따옴표 하나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뭐 작은 큰 따옴표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 분이라고 읽어요. 분. 각도를 쪼갠 단위입니다. 각도를 쪼갠 단위고요. 이거 그냥 배경 지식으로 들으세요. 1도가 쪼개지면 60분이 됩니다. 1도가 쪼개지면 60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2분이라는 건 실제로 거의 1도가 다 찬 거야. 그래서 131도 52분이라 132도라고 써주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경도를 보면서 이 문제는 사극 문제야.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극, 이걸 보면 사극. 섬에 대한 걸 물었을 때 중요 테마 중에 하나가 사극. 사극과 관련한 문제고 마라도가 독도가 각각 대주는 거고요. 자, 갑이 얘기한 가장 해가 먼저 뜬다라는 얘기는 동쪽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가는 겁니다. 중요선지구역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고요. 행정구역상 나는 강원도라는데 위치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가 아니라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요. 모두 영해 설정 시 통상기선을 적용한다는데 맞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섬이에요. 섬이니까 무슨 기선일 것 같냐면 직선기선일 것 같은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 마라도나 울릉도, 독도는 섬 중에 예외적으로 통상기선을 써주는 녀석들입니다. 병은 맞고요. 정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됐다.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중요 주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12번 문제도 연달아서 중요 문제가 나왔는데요. 12번 문제도 별표 쳐주세요. 이거 고3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3에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별표 쳤니? 자, 여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승차, 하차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인 거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첫 문장에 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의 동네별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도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데 가운데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위 여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묻는 데인데 여기가 중구라는 곳인데 중구라는 걸 몰라도 가운데 흐르는 W자 한강의 왼쪽 윗부분 여기가 도시의 중심, 도심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의 끝, 서울의 도시의 끝, 외곽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심은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잘 못 살고 나갔어. 어려운 말로 인구 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 비싼 데를 누가 채웠냐? 빌딩들이 채우고 직장들이 채운 거죠. 반면에 여기는요.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서 바깥쪽이라 땅값이 싸니까 집들이 지어주고 아파트들이 막 늘어났어요. 어려운 말로 상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장은 여기 있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 시간대 내리는 거랑 타는 걸 보여줬는데 압도적으로 가지역은 출근 시간에 내리는 게 많고 퇴근 시간에 타는 게 많지. 이 말은 뭐예요? 여기로 일하러 왔다. 그리고 집으로 퇴근을 한다. 여기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완전 반대죠. 어때요? 아침에는 타는 사람이 많죠. 나 일하러 딴 데로 간다.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할 때는 도착하는 사람이 많죠. 나 여기서 내린다. 집에 가려고.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료에 대한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문제의 구조가 고3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일 뿐 중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번 가 인구 공동화 정확하게 맞아버리는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업무나 관리 기능이 많은 건 도심이고요. 3번 땅값이 상업지역의 땅값이 싸다. 이거는 외곽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업무용 건물의 피층수가 많다라는 건 땅값이 비싼 도심 쪽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5번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있잖아 얘들아. 조금 공부해보면 요령이 생기면 정확하게 자료가 해석이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잖아요. 예를 들어 인구 공동화가 도심에서 일어난댔죠. 그러면 1번 선지는 가가 도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2번 선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가 업무 및 관리 기능이 집중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런 게 집중되는 데가 도심이거든. 내가 도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1번 또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3번 선지를 봤어. 가는 나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땅값이 싸대요. 그러면 3번 선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가 도심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애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여기서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가와 나 2개를 비교할 때는 범례가 2개일 때는 그 선지만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도심과 외곽을 공부하는 선지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자료의 바뀜과 상관없이 이렇게 두 지역을 물을 때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 선지 이거 해석하려면 머리 아파. 뭐보다 이거 어려워. 막 앞에서부터 국영수 다 보고 나면 머리 아프거든. 근데 앞에서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령도 나중에 가면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예, 눈꽃 축제고요. 고랭지 있고 이거 보면서 강원도 쪽 골라줘야 되고 동계올림픽 해피700 모두 이 지역을 말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굽니까? 강원도 평창 B 되겠습니다. B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탕으로 강원도 다 기억하고 강원도에서 나와 있는 지역 이 지역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앞서서 봤던 문제들에 비해서 이 지도가 좀 복잡해 보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도별 경계 안에 시까지 그 안에 시나 군까지 더 쪼개가지고 그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앞쪽에 있었던 8번 문제의 지도나 이런 거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광역시 특별시랑 도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간단해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는 도 안에서도 좀 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 보이고 많아 보입니다. 근데 잘 보잖아요. 화면에서는 덜 보이더라도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도들은 행정 경계가 진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 특별광역시들은 진하게 따로 그려져 있으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더 공부하게 되면 이런 데서 A, C, D, E 이런 것들의 위치까지도 알아주면 좋은 거죠. 글쎄, 선생님도 이게 쭉 수업을 준비하면서 해설지를 봤어. 구체적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 선생님은 그 의도를 뭐라고 보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도만 구분을 해도 대략적으로 문제 풀릴 수 있게끔 주고자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한국지를 만약에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다.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네. 무지개 1, 2강 가서 위치 특강 봐주면 된다. 아니면 3조 완성 가면 선생님이 안내 링크 공지사항에 올려놨다. 그거 확인해 주셔서 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 A는 이천이에요. 선생님 고향. 고향이 아니라 살고 있는데. 쌀. 그 다음 C는요. 보령. 머두축제. 아까 이거 봤다. 녹차. 그럼 안녕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거는 보성이야. 머두축제는 여기고 D는 안동이야. 하회마을. 하회마을. 고3들은 안동 가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E는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한평이라고 나비축제가 있는 쪽이에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그 위에 있는 영광이라는 동네랑 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영광은 굴비로 유명하고 한평은 나비축제로 유명하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 한 단계로 더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처에 있는 동네들끼리 막 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을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예측 가능하면 대비하면 돼요.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랑 고2 3주 완성
학교 대비 시험 특강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고2한테는 좀 중요하고요. 수능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3까지 갈 8개 테마를 뽑았댔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고3 때는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딱 외울 것만 외워주면 돼. 여객을 사람을 실어 나른다라고 했을 때 국내와 국제가 있을 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비행기나 배 타. 근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겠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5가지 교통수단이 다 있어요. 도로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나 배나 철도나. 그랬을 때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도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이 2번째고요. 3번째가 도시 간에 이동을 하는 철도고요. 비행기하고 배는요. 숫자로만 따지면 너무 똑같아요. 반올림을 해야 좀 달라지는 수준인데 어찌됐건 미세하게라도 비행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도지철 비배, 요거는 비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제로 나갈 수 있는 건 비행기하고 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1번 선지는요. 나는 지하철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나다라를 연결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다가 이쪽에 쓸까? 다가 비행기가 되는 거죠. B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가가 국내에서 제일 많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가가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하철 다음이니까 철도. 얘가 가,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가주는 거겠지. 나가, 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선지에서 철도가 지하철보다 평균 이동거리가 짧다는데 이거는 밑줄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선지예요. 지하철은 도시 안에서 탈 때 이용하는 거고요. 철도는 다른 도시를 갈 때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 갈 때 지하철 타고 못 가잖아. KTX 타고 가지.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이런 철도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선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용된 시기가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는데 말도 안 되죠. 1등을 고르기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뭐 배도 좀 빨랐고 철도도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고 도로는 뭐 더 빨랐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도로나 배 중에 빠른데 여기서는 확실한 오답으로 간 거고 참고로 얘들아 의외일 수도 있는데 가장 늦게 이용된 건 비행기가 아니라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3번은요. 누가 더 빠르냐? 도로하고 비행기 중에 야 이거 뭐야? 선지 놓고 보니까 이거는 경쟁할 게 아니네. 당연히 비행기가 빨라야죠. 도로가 더 빠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4번은요. 출발과 도착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정시성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에 다닐 수 있다. 안 막히면 그냥 정해진 길 위로 레일 위로 달리면서 안 막히면 빠를 수 있는 거고 그게 철도의 장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되는 겁니까?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 선지는요. 날씨의 제약에 누가 영향을 많이 받냐? 비행기나 배가 많이 받고요. 가장 적게 받는 게 철도예요. 도로도 좀 적게 받아요. 날씨의 영향을. 하지만 눈 오면 도로는 다니기 위험하지만 철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가장 작게 받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대로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역시 위치 문제죠. 근데 15번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이 지도를 보면서 있잖아. 지도를 다른 지도를 한 번 더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위치들까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건 너무 어렵고 선생님이 진짜 고3 수준에서 이만큼만 알면 된다 몇 개를 뽑아줄게. 그거를 일단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일차는요. 백두산이라고 나왔으니까 된 거고요. 2일차는 평양이라고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3일차는요. 개성이라고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지명은 다 줬어. 위치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백두산의 위치만 알면 정답은 2번 B로 그냥 가는 거야. 북한에 튀어나온 데가 위쪽에 가운데 2개가 있는데 왼쪽이 중강진 쪽이고 오른쪽이 백두산 쪽이걸랑 이것만 알면 그냥 B 이렇게 정답이 쉽게 가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자면 여기요. 신의주고요. 중강진이고 백두산이고요. 그 다음 이쪽 북한의 온성이라고 동서남북 끝에서 사극의 끝에 북쪽 끝으로 들어가는 데고요. 그 다음 이 친구요. 청진이라고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비가 적은 데고요. 여기는 뭐 함흥 쪽이긴 한데 뭐 냉면 정도로 기억하겠지만 아주 강조하고 싶진 않고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한데 원산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강산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면 이 지역 판단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여기가 개성이고요. 개성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평양이라는 데고 여기가 남포라는 곳인데
나머지 지역은 제가 강조하진 않을게요. 몇 개 빼드리진 않았지만 원래 북한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최대 12개 도시 정도가 나와요. 12개. 그 지역과 관련한 겁니다. 여러분 허걱이지. 왜? 나만 거도 어려운데 북한 12개라니. 나 계속 말하잖아. 외울 양이 없어서 한국지리 하는 게 아니야. 예측 가능하면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말한 그 12개 안에서 정답이 지금 나왔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백두산만 알면 된다.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점프. 16번 자연재해와 관련한 거. 자연재해와 관련한 건 고3 문제에도 있어요. 다만 자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자료의 종류가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은 비, 그 다음 강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 태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은 게 지진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 진동 얘기 나왔는데 뭐 못 맞추겠습니까? 지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번 선지는요. 열대 지역에서 생겨서 이동한다. 이건 태풍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번은 진동을 이길 수 있는 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 얘기고요. 3번은요. 여름철에 집중된다. 지진이 시기를 알립니까? 솔직히 지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 고3에서 지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EBS 수능특강, 고3들이 보는 수능특강에도 지진이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경북 지역의 지진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이거든. 그 지진 때문에 지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통계가 잡혀서. 그전에는 흔들려도 느낌도 없었어. 근데 그게 언제였냐? 수능 전날이었다고. 그럼 수능 여름에 보나? 아니잖아. 시기랑 상관없는 거야. 이런 지형적인 지진은.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참고로 고3용으로 들어두려면 경북 쪽에 있었다. 영남권이라고 부르는 경상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4번은 산사태 유발한다. 태풍 유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4번 선지는 좀 어려운데 지진 같은 경우는 땅이 흔들리면 흘러내려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건 정답 3번에서 끝난 거고 4번 선지에 지진까지 산사태 얘기한 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고요. 5번은 기후 지형이니까 뭐 이거는 끝났죠. 정답은 3번으로 그냥 해낼 수 있습니다. 4번 선지의 뒷부분 나가 과연이라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인구 단원과 관련한 문제고요. 고3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문제가 계속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 자료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어린이가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외우자. 유소년이라는 게 0세에서 14세까지고 얘들아. 청장년이라는 게 15세에서 64세까지고 노년이라는 게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3칸이 유소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와 있는 위에 4칸이 노년층, 그 사이가 청장년층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어놓고 보는 건데요. 이거 뭡니까? 간은요. 많이 태어났으니까 많이 두꺼운데 많이 죽으니까 위에가 얇아졌죠? 근데 이 친구 어떻습니까? 얘랑 비교해봤을 때 제가 여기다 오버랩 시켜볼까요? 이런 느낌인데요. 예, 아래쪽이 얇아졌고요. 위에 쪽이 두꺼워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되고 노인들은 많아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잘 살게 되면 지금 시간을 2개를 줬는데 점점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밑에는 얇아지고 위에는 두꺼워지는 게 정상이고 따라서 얘가 더 나중이구나. 2015년. 얘가 더 옛날이구나. 1960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거는 누가 더 많은지 막대 그래프의 두께를 보면 쉽게 비교가 돼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니은은 노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많다는데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외워도 돼요. 노인이 되면 남자들은 먼저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심의 사회를 보이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본다면 누가 더 두꺼운지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식적으로도 알아두셔도 상관없는 선지입니다.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은요. 간은 나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저출산으로 간다니까 요즘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애를 더 많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낫다. 가가 더 낫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디귿은 틀렸고 기억 디귿 틀린 거 지워주면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리을에서 총인구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감소의 위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8번 체크. 18번
네, 선생님이 뽑아서 해드리겠다라고 했던 핵심 테마 중에 고3용 핵심 테마 중에 7번째 테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19번이 8번째 테마거든요. 이 친구 곧잘 나옵니다. 곧잘 나와요.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시기가 여러 개 나왔지만 선지에서 분석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가장 최근 것만 외우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면 누구를 제일 많이 쓰냐면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석탄이고 그 다음이 천연가스고 그 다음이 원자력이고 가장 적게 쓰는 게 수력입니다. 여기는 뭐 수력은 카테고리 안에 포함도 안 시켰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석탄 줬고 원자력 줬으니까 좀 더 현재 기준으로 많은 친구를 석유 해주고 좀 더 적은 친구를 천연가스 하란 얘기겠지. 얘가 더 많네. 그러니까 가가 석유, 그 다음에 나가 천연가스, 유, 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선지 1번. 냉동 액화 기술은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이건 석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선지 여기 써있네. 3번,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라는 건 천연가스고요. 가장 많은 거는 저기 써있는 석탄이고 그 다음이 석유고 천연가스가 제일 화석에너지 중엔 오염물질 배출이 적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옳은 거는 3번 되겠고요. 이용된 시기와 관련해서 두 개를 얘기하는데 제일 늦게 쓰인 게 화석에너지 중엔 천연가스예요. 그리고 화석에너지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건 석탄이고요. 어려운 말로 상용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선지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어떻게 되냐라는데 석유는 뭐 나오나 마나 큰 의미가 없고요. 생산량은 거의 0으로 잡히고요. 천연가스는 약간은 나와요. 그러나 둘 다 수입에 많이 의존하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나마 석탄이 나오는데 석탄도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국내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유탄천 원수 외워줘야 돼. 최근 자료 가지고 아시겠죠? 다음 문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19번. 신재생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태양과 풍력과 조력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조력부터 찾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밖에 없냐?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 시와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풍력과 태양은 제주도에만 있다. 여기에 꽂혀서 풍력으로 보셔도 되고요. 풍력은 참고로 강원도 쪽에도 많죠. 그리고 태양의 경우는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전남 지역에 많습니다. 여기 특히 신안이라고 써줬는데 신안이 전국에서 소금 생산이 제일 많은 데거든. 뭐 천사섬 그래서 천사계 섬이 있다 막 이러기도 하는데 소금이 제일 많은 데고요. 이 소금이 많은 지역이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그런 거라서 여기에서 또 많이 하는 게 태양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조력 항상 먼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하고 그 다음 태양광과 풍력을 만약에 고를 적에는 풍력은 제주에 이렇게 지도로 나오면 제주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강원에도 있다. 고위평탄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태양광의 경우는 전남 전북 지역에 많다. 소금 때문에. 물론 경북에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 조력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다로 가야 되고요. 2번 풍력과 관련한 이야기고 이 풍력은 가가 되는 거고요. 3번 넘어가면서 봐야지. 선생님이 이 화면에 있는 게 익숙치가 않네. 3번 일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한다라는 건 태양광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발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태양광은 크게 막 찌 하는 소리가 많이는 안 나요. 근데 풍력은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나고요. 조력 같은 경우도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 풍력이 나, 태양광 두 개를 비교했네. 태양 찌 하는 소리보다 풍력 발전기 휘휘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크거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풍력이 소리가 커, 조력이 커 이렇게 비교는 안 하죠. 태양광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통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 밤 시간대에 발전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 태양이에요. 태양은 당연히 낮에 많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밤 시간대 꼭 집어가지고 더 많은 녀석이 뭐가 있냐? 고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밤 시간대 특별히 더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단원을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순서만 연결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도시 재개발과 관련한 거고 4단원 얘기고요. 그 다음 이 지리 조사와 관련한 문제는 뒤쪽에 7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지리까지 같이 하거나 쌍지를 나중에 생각하는 친구들은 세계지리에서는 이건 또 1단원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 들어두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제대로 밟았는지 보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도시 재개발된 지역 변화니까 오케이. 그래서 면담을 한대요. 그 면담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대요. 어떤 바뀐 환경에 대해서. 그게 실내 조사래. 근데 여기서 좀만 어려운 얘기를 할게. 실내 조사다, 야외 조사다는 건물 안에서 했냐, 건물 밖에서 했냐 이 개념이 아니라 야외 조사는 그 조사 지역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느냐. 얘는 현장에 가기 이전의 단계에서 했느냐. 그 차이예요. 건물 아니냐 바뀌냐가 아닙니다. 면담을 뭐 안에서 했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하려면 당연히 가서 해야지. 그지? 선생님 뭐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지는 말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가서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실내 조사와 실외 조사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고요. 얘는 실외 조사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나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리조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했던 말인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점수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이냐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실력 차 없어요. 그냥 누가 좀 더 관심을 가졌냐 관심의 차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시간의 차이가 날 겁니다. 누가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만 분명한 메시지는 위치 공부 좀 하자.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강의니까 또 말은 안 할게요. 그쪽 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